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 아무래도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가 나온 건 주말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좀 기쁜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월요일은 기대를 조금 하게 만들지만 나중에 실망하게 될 그런 뉴스를 전하게 돼서 무겁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나리가 상을 타서 기분이 좋은데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별명 중에 이제 미나리가 있었거든요. 왜 미나리였어요? 초등학생들은 주로 이름으로 이제 별명을 짓지 않습니까? 예. 김민하니까 이제 미나리. 그렇군요. 인연이 많군요. 전 민하김. 아무튼 500명인 게 사실은 이제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가 않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가 500명 늘어났지만 주말 휴일 검사 건수가 역시 평일 대비 대폭 감소한 영향이기 때문에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지난주에도 사실은 비슷한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수요일 되니까 바로 이제 700명대로 이제 올라간 그런 상황이 사실은 그 전주에도 전전주에도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유사한 패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은 지역 발생이 469명이었고 해외 유입이 31명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결코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이제 국내 발생 확진자의 6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경남권에서 지금 확산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 14%가 경남인데 이런 상황들이 결코 이제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일단 주말 효과 때문에 500명대로 준 상황이긴 한데 근데 더 핵심적인 내용은 이 각종 지표가 좋지 않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각종 핵심 지표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개인 간 접촉이 증가하고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누적된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게 일상생활 속 감염 지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감염 경로를 분석을 해보면 선행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 비율이 4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 조사 중 비율도 거의 30%, 29.6%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 감염 이제 그 양상을 봤을 때 집단 감염이 전체 21.7%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를 접촉해서 이제 감염되는 그런 비율이 이제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방역망이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방역 당국 그리고 이제 우리의 방역 시스템이 파악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감염원이 여전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동량이 또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다가 최근에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부에서의 활동 이런 것에서도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방역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과연 그런 상황인가? 좀 여러모로 걱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가량은 가족 간 전파에 감염됐고 또 증상 발현 후 3일 이상 지난 뒤에 늑장 검사를 받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즉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이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민감도라든가 이런 경계심이 많이 이제 풀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여서 정말 이제 좀 더 경각심을 가져달라. 이런 메시지를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원래 등산할 때도 맨 마지막 고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정상 올라가기 직전이 제일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백신을 본격적으로 이제 맞기 시작하는 그 단계 직전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피로감도 많이 누적돼 있고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를 좀 잘 어떻게 넘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훨씬 더 우리가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역수 측에 조금 더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후 9시 잠정직 개시가 지금 나왔습니까? 일단 전국을 다 합계를 낸 그 수치는 나오지 않았고 네. 서울만 지금 파악이 된 걸로 언론에 보도가 있는데 9시 기준 서울의 이제 신규 확진자는 109명이었는데요. 지난주 상황과 비교해서는 31명이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일 이제 발생한 확진자는 좀 더 이제 기존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제 400명대에서 500명대 이렇게 좀 추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은 여전히 이제 음식점, 사우나, PC방, 회사, 교회 등의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마찬가지로 좀 확진자가 줄어들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그 뉴스야 시간에 앞부분 정도 할 정도면은 오후 9시 집계치가 잠정 집계치가 나오는데 오늘은 좀 집계가 늦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후 6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374명. 전날 437명보다 63명 적게 일단은 나타났다. 근데 서울도 조금 좀 수치상으로만 보면 좀 적게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드립니다. 아마 오후 9시 저희 뉴스 진행하는 도중에 9시 집계치가 나오면 또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방역관리 주간에는 중앙부처에서 매일 1회 이상 소관시설 방역 현장 점검을 하고 협회와 단체 면담을 통해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요청을 한다고 하고요.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구성을 해서 수도권과 경남권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경찰청이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방역 상황 단속에 나선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공공부문이 중심이 된 이러한 이제 좀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공부문 즉 공무원과 이 공기업 직원들은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 이런 것들을 확대하게 되고 특히 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을 단속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특히 경남권에서 자치단체장의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 공공부문에서 이렇게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시작을 하지만 역시 민간에서도 좀 참여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이제 특별 방역 관리를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서울시도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청계천 한강공원 이 10시 이후에 완전히 이제 좀 이제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다. 그런 이제 보도가 사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많이 실렸거든요. 네. 근데 방역 당국도 최근 청계천 한강공원 등에서 모임을 갖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위 이제 서울형 거리두기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네. 시장이 주장했던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진행 계획이 정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백신 얘기도 좀 해보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오늘 백신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제 집단 면역을 앞당길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충분히 확보가 됐다. 그래서 11월 집단 면역을 타질 없이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지난주에 추가 계획한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 즉 2천만 명분을 포함하면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은 모두 이제 9,9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인 3,600만 명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3차 접종까지 마치고도 이제 일부 학생들까지 16세 이상 학생들까지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이기 때문에 네. 충분하다 이제는 집단 면역을 앞당길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설명이었고요. 좀 시기에 따른 접종 계획도 설명이 됐는데 이번 주부터 매일 15만 명을 접종을 해서 어제까지 백신 접종자가 226만 명이었다는 걸 고려해서 이번 달 목표치인 300만 명 접종을 목표대로 달성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접종 대상을 이제 일반 국민 대상 접종 대상을 본격화하고 예방접종센터 등을 대폭 확대를 해서 하루 최대 150만 명 이상에 접종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그래서 9월 말까지 1차 접종 다 완료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백신 기근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언제 백신이 들어오는가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이자 백신 그러면 추가 계약한 거 포함해서 나머지 백신들은 언제인지 들어오는 거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제약회사 간의 계약 관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3분기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것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이런 들어올 일정은 지금 이제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제 백신이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이제 계약 내용을 어겼다거나 늦어진 건 지금까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네. 예정대로 충분히 다 들어올 것이다라고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의 불안함이 있다면 지금 다른 나라 이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이렇게 애초에 백신을 생산한 나라라든가 그리고 특별히 백신을 이제 충분히 확보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백신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사실 많지 않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다. 그런 점에서 백신의 물량을 확보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이제 많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홍남기 부총리는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6월 말까지는 1,200만 명 이상 접종이 가능하다. 그때까지 백신이 그렇습니다.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은 9월 말까지 다 끝낼 수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7월이면 한 100만 명에서 150만 명 하루에 맞을 수 있는 접종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일부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도움을 줬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보도가 뭐냐면 지난 23일에 동아일보 보도였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이자 회사에 인맥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정부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이 파이자의 사회이사 리스트에서 어도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네. 소프트웨어 회사니까는 핸드폰 만드는 삼성전자하고는 가까운 사이겠죠. 거기서 이제 산타누 나라옌이라는 어도비 회장을 발견을 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파이자 회장과 이제 이 백신 총괄 사장을 연결을 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좀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면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오늘 물어봤는데요. 방역 당국 이 홍정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접종 관리팀장은 백신 도입을 위한 공식 협상은 정부와 화이자 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성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또 MBC 라디오에 출연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 전에 자기가 이제 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어디서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왔는지 정부는 일단 부인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6월이면 해변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참 6월에 해변에서 마스크 벗고 있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물론 저는 해변보다는 집이 좋은데 하지만 네, 6월이면 좀 빠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렇죠. 바다에 오랫동안 이제 못 갔으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일단 6월까지 우리나라 유행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는데 그때까지면 한 20%가량 접종 목표를 달성했을 텐데 그 정도면 섣불리 거리 두기를 완화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반기 1,200만 명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기관, 사회 필수 요원 대부분 접종이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위중증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도를 충분히 낮출 수는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자 김성주 의원이 이제 그러면 극장이나 공연장에서 관람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경 청장은 일단 위중증이나 사망을 막는 것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19의 어떤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코로나 유행 순위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의 거리두기를 개편해서 좀 더 일상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좀 변화할 수는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그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것은 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그렇습니다. 제시한 시점도 11월 정도로 지금 늦춰져 있는 상황인데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들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근데 그런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 완화 부분은 어떤 입장이에요? 일단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마친 분들은 좀 더 자유롭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활용 이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포함을 해서 방역조치의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좀 논의를 해보고 추가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백신을 추가로 계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백신 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접종 일정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다음 달 하순부터 65세에서 이제 74세 사이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우선 접종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인 예방 접종 자체는 이제 5월 하순부터 시작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어르신 예방 접종을 포함해서 다른 연령층까지 이게 쭉 이어진다. 그래서 70대 이상 어르신부터 예약을 일단 받고 순차적으로 65세 이상 그리고 그 아래 연령층 이런 식으로 어르신 중심의 예약부터 받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한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이제 만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않는데 이것을 혹시 이제 만 60세 미만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는지 질문도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아니다. 지금의 이 백신 접종 연령 권고도 그동안의 과학적 연구와 유럽 의약품청이라든지 WHO 권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꾸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 당국이 이제 또 설명한 것 중에 미국에서 얀센 백신 접종이 재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전문가 자문 그리고 예방접종 전문의를 개최를 해서 다음 달 초 정도에 대상자와 접종 일정을 결정해서 알려줄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얀센 백신 이제 접종 일정도 다음 달 정도가 되면 이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백신 접종 이후 이 사지마비 증세를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이 방역 당국이 이 간호조무사 그 증상과 관련해서 재심의를 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추정 진단을 받은 상황인데 이 진단명을 일단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먼저 이 진단명을 정확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평가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보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 반응이 나타난 이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 사례 99건을 심의한 결과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현재까지 2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인정이 이제 되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일 텐데요. 네. 어쨌든 이게 또 전에는 없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좀 심층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2건의 경우에는 기존에 인정받은 게 이제 접종 후 뇌정맥동 혈전증 진단 1명, 그다음에 접종 후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 저하가 동반된 1명 이런 내용이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있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하고 이상 반응의 인과관계를 좀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면서 피해보상 제도를 개선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사안이 이제 세계적으로 어떻게 그럼 이 피해 보상을 하고 있는가 이 동향을 좀 살펴야 되겠고 또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사례들을 좀 자체 조사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이 근거로 해서 피해 보상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보상 심사 기준도 완화를 하고 보상 시기도 앞당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다른 의료복지 제도를 통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보완책을 또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경우에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책임지는 범위를 이제 좀 넓게 하는 이러한 좀 입법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정부 여당의 역할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단계에서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서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정부 계획대로 이렇게 접종이 시행될지 여부는 조금만 더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걸 보고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렇게 좀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유통에 대해서 또 지금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모두 뒷전으로 밀리고 있고 뭐 국경 봉쇄, 백신 수급 통제, 사재기 이렇게 각자 도생으로 각국이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제 국내적으로도 좀 안정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우리 형편을 자꾸 비교하지 말고 우리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의 발언의 어떤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야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미국 화이자사로부터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를 했다고는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도입 시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이다라는 이제 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뒤늦게 화이자 백신을 구한 것은 다행이겠다라고 하면서도 정부가 그동안 좀 우왕좌왕하면서 많은 혼란을 준 거 아니냐. 정부가 더 투명하게 언제쯤 우리나라에 이 백신이 도착하는지 가격 조건은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도 다 밝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 시간에 국민의힘 비대위원들도 돌아가면서 이제 이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특히 좀 투명성을 좀 강조하면서 실제 계약 내용이라든가 뭐 언제 들어오는지 여부를 좀 이제 공개해 달라라고 좀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네. 민주당은 백신 점검단 회의를 열고 국민 불안감 종식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백신 점검단 회의가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고 백신 점검단 단장을 맡은 게 이제 김성주 의원인데 지금 백신 공급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과열돼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런 논란은 중단하고 백신 속도전을 해야 된다. 빨리 순서와 계획에 따라서 백신 접종을 이루는 게 중요한 목표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신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모더나나 얀센 이런 회사로부터 추가 구입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백신 생산 기간이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백신 개발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나라가 좀 백신 허브 국가로 발전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백신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백신 허브 국가라는 말은 톰 프리든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이제 국장이 또 한 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한국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생산 기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mRNA 코로나 백신 생산 허브로 만들어서 아시아에 백신을 빨리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도입하기로 한 백신 가운데 하나죠. 노바백스. 문재인 대통령이 노바백스사의 최고 경영자하고 내일 만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스탠리 워크 노바백스사 CEO가 방한 중인데 내일 오후 3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제 접견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노바백스사하고 우리나라하고 백신 생산 협력 관계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더 교환을 하고 신속한 인허가 신청 이런 국내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생산 자체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할 것이기 때문에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관계자가 배석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 이제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범정부 백신 도입 TF도 노바백스 CEO와 만나서 이제 좀 면담을 해서 앞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와의 계약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점검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코로나19 확진 집계라든가 그리고 백신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에 오늘 오후 9시 잠정 집계시가 나왔어요. 오늘 오후 9시까지 전국의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3명으로 어제 같은 시간과 비교하면 20명이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요. 이 추세라면 내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500명 안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긴장을 늦추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말 효과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참고로 좀 말씀드립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요즘 가상화폐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얘기하고 또 가상화폐 규제 문제에 관해서 또 불만을 섞인 얘기를 하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지금 정치권의 가상화폐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재보선에서 이제 2030 청년층이 상당히 또 위력을 또 보여준 바 있고 그리고 또 이 계층이 또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또 표명하는 그런 이제 계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더군다나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유동성이 좀 확대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투자, 가상화폐 투자가 굉장히 또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람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제 2030 세대의 민심에 좀 기름을 부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당내 TF를 또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상화폐 투자자가 250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걸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도 이 가상화폐 투자를 통한 소득에는 또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를 보호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 이렇게 TF의 취지를 또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치권이 아주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발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상화폐 많은 투자자들이. 그리고 왜냐하면 3년 전에도 비슷한 그렇죠.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 뭘 했느냐 이제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는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제일 적극적인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인데요.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가상화폐가 자산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이 청년 세대가 집은 사기 힘들고 금리는 낮은데 일자리는 없고 이러니까 뭔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가상화폐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인데 일확천금을 꿈꾸고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선진화하고 투명화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권으로 이제 좀 이렇게 제도권의 틀 안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코인 공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업 공개에 빗대서 이제 코인 공개라고 네. 하는데 IPO가 아니라 ICO 이렇게 하는데 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금융 당국이 기업의 이제 기업 공개 과정을 이렇게 좀 검사하는 것처럼 네. 비슷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이제 사무실 출근하는 과정에 이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정부가 초기에 가상화폐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다라면서도 이 문제는 쉽게 답변 드리기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초기에 가상화폐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다. 이 얘기는 2018년 1월 달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를 투기, 도박, 그다음에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는 그런 태도는 좀 아니었습니다.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도 소개해 주셨지만 금융당국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금융당국은 이것에 이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로 이제 좀 끌어들여서 어떤 자산으로 인정을 해서 좀 투자자를 보호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거는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제도권 편입이라는 게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이 투자할 만한 상품이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 또 아예 가상화폐 거래를 이제 금지한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도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제도화를 국제적인 추세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금융당국이 이렇게 사실상 이 구두 광고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나름대로의 뭐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민간 거래소 규제, 자체 규제에만 맡기기에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게 일부 거래소의 대주주의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이제 발행한다고 해놓고 투자를 받은 다음에 네. 그걸 실제로 이제 현실로 만들지 않고 해외에 도피를 하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이제 좀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여러모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재보선 참패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뭐 법 개정안이 또 발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부동산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다. 이런 입장을 확실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종부세 관련해서 기준을 좀 부과 기준을 완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무주택자에 한해서 대출을 뭐 상당히 완화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1주택자의 보유세 기준과 관련돼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서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 이사 정책 기조가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게 지도부의
정부의 일관된 생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뭐 관련 대책이 나오느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도 6월 2일 고지서에 뭐 그런 게 반영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23일 날 원칙을 흔들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또 표현한 데다가 당 안팎에서도 이렇게 부동산 세제 완화는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부자 감세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점으로 다시 논의는 돌아간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부동산 특위를 출범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원장과 전문가로 꾸려진 부동산 특위가 내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이제 논의를 시작한다라는 건데요. 뭐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정해진 방향은 없다는 게 이제 공식 입장이지만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세금은 유지하되 1주택자의 세부담은 좀 낮추는 방안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좀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애 첫 주택 구입이라든지 신혼부부, 직장 있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에 초점을 두고 LTV, DTI 문제를 이제 좀 중심에 놓고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커진 6억에서 9억 구간 대상자에 대한 조정 방안 이런 것들도 일단은 검토를 하지만 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이제 논의를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비상대책위에서 여야 정책위 의장이 참여를 해서 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논하는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좀 가동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종부세와 재산세 경감을 촉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현실화될 것인가 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제안해서 이게 또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가 이제 법의 날이었는데 SNS를 통해서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 특히 벌금형에서 그렇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져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형벌 효과가 떨어진다. 빈자에게 더 가혹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핀란드와 독일의 예를 들어서 재산비례 벌금제를 이제 좀 주장을 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서 벌금 액수의 차이를 둬야 된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건데요. 과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입법이 될 것인가 등등 앞으로 이제 논의해야 될 게 많아서 현실이 될 것인가 관심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뭐 전체적인 총론의 측면에서는 긍정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세부 내용을 두고 서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희숙 의원 주장의 핵심은 재산비례 벌금제라는 표현이 이제 잘못됐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소득에 비례해서 이제 벌금을 부과할 수는 있겠지만 재산까지 포함을 하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정권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정책을 펴왔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게 윤희숙 의원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한글 독해를 좀 잘 해라라면서 좀 반론을 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득이냐 재산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총론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한 어떤 경제력이었다는 차원에서 반박을 한 것인데 이 얘기가 계속해서 사실 윤희숙 의원하고 이재명 지사 간의 논쟁으로 계속해서 거듭 반론과 재반론을 거치면서 계속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를 언급한 배경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이제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비주류 리더십이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인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 1위가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뭔가 좀 이 도전자의 입장에서 항상 빛나는 캐릭터였는데 좀 도전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의 메시나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사실은 좀 꼬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좀 기득권적인 어떤 측면을 좀 문제 제기하면서 여전히 이제 비주류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정책의 특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불평등하다고 느껴졌던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좀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정세균 전 국무총리하고 이재명 지사 간에도 신경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러시아 백신 도입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방대본에 이제 참여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잘 안 나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백신 수급 관련 정부의 노력이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면 그런 말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상황이 또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뭔가 신경전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다만 이 소재가 백신인 것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슈 더 살펴볼까요?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됐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지금 수사 피의자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논란이 큰데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에 전달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포함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 3월 달에 국민 천거 기관에 추천된 인사를 다 이제 이름을 올려서 이제 포함이 된 건데요. 이성윤 지검장뿐만 아니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구본성 광주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그리고 심지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과 한동훈 검사장까지 이제 포함됐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후보는 뭐 몇 명으로 압축된 건 아니고 상당히 많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비판 목소리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렇게 직권남용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은커녕 검사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판을 했고요. 또 특히 공수처에 이제 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종의 뭐 특혜를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정권에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성윤 검찰총장 만들기 꼼수를 계속해서 이어가면 국민은 완전히 대통령과 민주당을 버릴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일단 후보 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됐다는 뜻은 조만간 검찰총장 후보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뉴스사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And the Oscar goes to Jung Yoon. As you know, I'm from Korea, and actually my name is Jung Yoon, and most of European people call me Young, and some of them call me Yujung. But tonight, you are all forgiven. And I'd like to dedicate this award for my first director, Kim Gi-young, who was very genius director. I made a movie together with him, first movie. I think he would be very happy if he's still alive. Thank you very much. Tremendous thank you for everybody. Thank you. 들으셨다시피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 씨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수상 소감 들으셨지만 자신의 발언을 그 이름을 잘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겠다. 김기영 감독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연기상을 받은 건 한국 영화 역사 102년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윤성원 영화평론가 연결해서 윤여정 씨의 이번 수상이 한국 영화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상식 생방송으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어서 좀 기존 시상식하고는 좀 다른 형식으로 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가 만들어낸 독특한 풍경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번에는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그 시상자와 수상자를 중심으로 아주 좀 소규모로 많은 관객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상식이 아니라 아주 작게 축소된 형태로 열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가격리 이슈 같은 것들이 있어서 해외에 있는 후보자들이 LA에 현지에 가지 못하고 이제 그 자기가 있는 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감독상을 시상한 봉준호 감독도 현지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그 온라인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시상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수상, 한국 영화사에서 가지는 의미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카데미의 역사가 93년, 그러니까 이번 올해가 이제 93회째였는데요. 네. 93회 최초로 있는 일이었는데, 뭐 한국 배우로서 최초이기도 하지만 또 아카데미의 어떤 이때까지의 행보가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동양인들에게 열려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64년 만에 또
그 동양 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좀 아카데미 시상식이 좀 변화하고 있는 이때까지 화이트 오스카로 비난받았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작년에 이제 기생충 그리고 올해는 배우 윤여정이 좀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윤여정 배우의 여우 조연상 수상은 우리나라 영화계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아시아 영화계에서도 정말 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계 각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열심히 연기하고 열심히 영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년에 이제 한국의 그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많은 영화인들에게 어떤 격려가 되고 또 용기를 줬다면 네. 이번에는 윤여정 씨가 또 그런 역할을 해줬다고 할 수 있겠죠. 윤여정 씨의 연기가 전 세계 영화계에서 호평을 받은 이유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 이제 이 작품 시나리오를 쓴 정의삭 감독이 그 승자라는 캐릭터를 정말 입체적으로 잘 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승자가 갖고 있는 그 캐릭터는 이때까지 보아왔던 전형성을 탈피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많은 이미지들 대신에 조금은 좀 거칠고 투박하지만 또 속에는 손주를 생각하는 어떤 따뜻한 마음이 있는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이 상당히 신선하게 미국인들에게 다가왔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윤여정 씨만의 어떤 자연스러운 연기 스타일로 녹여서 연기한 것이 또 굉장히 독특하게 다가왔을 텐데 어떤 힘을 빼고 그냥 평소에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대사하고 연기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아마도 이제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그 표를 던지게 한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윤여정 씨 특유의 꾸미먹고 재치 있는 수상 소감이 또 전 세계 관심을 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상 소감이 기대될 정도로, 그러니까 수상 여부와 함께 수상 소감까지도 계속해서 기대되게 만드는 그런 어록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영국인들이 고상한 척한다, 이런 그런 고상한 척하는 영국인들에게 인정받아서 너무 기쁘다, 이런 이제 소감을 해서 또 많은 웃음을 주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겸손하고 그리고 솔직 담백한 그런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어떤 국민이라든가 연예인 또 여배우로서 어떻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 없이 친근하게 다가갔던 점들도 그 배우 윤여정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시상식 인터뷰에서 한 외신 기자가 윤여정 씨를 향해서 브래드 피트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떤 수상과는 관련 없고 브래드 피트를 만난 것에 대해서 어떤 냄새가 났냐라는 다소 무례한 질문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공식 성상이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사실 화를 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순간 당황스러웠을 텐데도 거기에 대해서 냄새를 맡지 않았다, 나는 걔가 아니다, 이렇게 재치 있게 아주 순발력 있게 응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이 또 그 윤여정 씨가 세계 최고의 배우가 되게 만든 어떤 동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에 백인 잔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전에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네. 그만큼 사실 아시아계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낯선 장면에 대해서 기자들 스스로도 좀 적응이 안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역으로 해보게 되는데요. 네, 좀 적절하지 못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윤여정 씨가 굉장히 겸손한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경쟁자라고 할 수 있죠. 같이 후보에 올랐던 글렌 클로즈가 수상하길 원했다 이런 얘기도 꺼냈어요. 이 배우가 어떤 배우입니까? 네, 글렌 클로즈는 그 윤여정 씨와 이제
동년배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윤여정 씨만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연기 활동을 해왔고 올해 이제 아카데미의 8번째 그 후보로 오른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기력으로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배우인데 한 번도 수상에 성공하지 못했고 올해도 사실상 이때까지 오스카 캠페인을 하면서 윤여정 씨가 너무나 많은 상을 휩쓸었고 최근에 뭐 미국 배우 조합이라든가 그 골든글러브 에서도 골든글러브 아니고 영국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네. 수상하면서 거의 이제 좀 그 윤여정 씨의 수상이 이제 확실시 됐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 윤여정 씨는 글렌 클로즈가 받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비친 거죠. 분명히 그건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인간적인 안타까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본인도 그 배우의 연기를 어릴 때부터 이제 봐오면서 너무나 훌륭한 연기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근데 수상 소감 끝부분에 고 김기영 감독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네. 예, 김기영 감독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김기영 감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먼저 그 윤여정 씨 영화 데뷔작의 연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그 이제 돌아가신 분의 그 이름을 언급을 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김기영 감독은 사실 우리 한국 영화사에서 50년대부터 그 98년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감독입니다. 뭐 지니어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정말 천재적인 감독. 그러니까 한국 영화계에서 볼 수 없는 그로테스크하고 그 스타일리시한 그런 자신만의 그 형식을 보여준 그런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국 영화사에 관심이 있는 뭐 해외 학자들이라든가 비평가들은 다 이제 알만한 그런 감독이고 또 봉준호 감독도 그 김기영 감독의 한여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그렇게 이제 수상 소감에서 말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윤여정 씨가 다시 한번 김기영 감독을 이제 언급하게 된 것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인연이 있고 본인을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큰 배우로 만들어준 감독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 청취자분 이현정님께서 윤여정 배우님 원래 좋아하는 배우인데 더욱 좋아질 것 같아요. 축하해요. 이런 이제 메시지도 지금 보내주셨는데요. 네. 윤여정 배우는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요. 또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배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미나리에서 보여줬던 그 할머니의 상도 일반적인 할머니하고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사실 하는데요. 네. 동시대 다른 배우들하고 윤여정 배우하고 비교할 때 윤여정 배우만의 어떤 차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어떤 걸까요? 네, 뭐 자칫 동 나이대의 어떤 배우들을 폄하하는 발언이 될까봐 조금은 조심스러운데요. 사실 이제 윤여정 배우가 갖는 뭐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배역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몇 년간 찍은 영화들을 봤을 때도 뭐 그걸 이제 어떤 배우로서의 그 변신이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내가 이 나이에 혹은 나라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이런 걸 어떻게 해라는 한계를 스스로 지우지 않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격적인 배역들도 많이 맡아왔고요. 평론가님은 윤여정 배우하고 만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 이재용 감독의 죽여주는 여자라는 작품을 부산 영화제에서 상영을 한 후에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면모가 어떤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직접 만난 배우 윤여정 어떤 그 배우였습니까? 네, 사실 이때까지 수상 소감을 하고 또 기자 간담회에서도 보여준 그 솔직하고 털털한 모습 그대로였는데요. 관객과의 대화에서의 질문에도
관객들은 이렇게 뭐 배우로서 어떤 장면에서 어떤 생각으로 임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도 그때 이제 어떤 촬영 당시의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본인이 막 어떤 철학적인 그 생각을 갖고 막 심각하게 연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항상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것이 관객과 그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무대가. 네.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진행자이기 때문에 정말 초집중해서 그 질문을 듣고 거의 통역하다시피 배우들에게 질문을 전달했는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정신없이 이제 배우분들 빠져나가시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스태프들을 통해서 저에게 정말 너무 고맙다. 그 소리 잘 안 들리는데 그걸 듣고 진행을 잘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꼭 전해달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별일 아닌 에피소드지만 사실 이제 저로서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었고 이분이 이렇게 어떤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사람들을 늘 배려하고 생각하시는 분이구나라는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윤여정 배우의 활동 어떻게 될 건지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 스스로는 뭐 지금 뭐 미국 영화라든가 이런데 뭐 출연할 일은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의 말은 했지만 네.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어떤 나라의 영화냐, 뭐 어떤 언어로 찍느냐 하는 것이 윤여정 배우에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오늘 또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좋은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 추천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역을 본인이 이제 판단해서 또 좋은 작품에 출연을 하시겠죠. 그래서 다시 더 멋있고 더 좋은 활동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성은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뭐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아마 윤여정 씨 귀국하면 또 다른 인터뷰 할 테니까요. 그때 자세한 얘기 다시 한번 나눠볼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이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남쪽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도 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내리겠고 중서부와 전북 지방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 5mm 미만, 충청도는 1mm 내외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는 해제되겠지만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한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다시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번 주간 비가 자주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않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경우 낮 최고기온 20도 안팎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낮 사이 강원도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6도에서 13도가 예상되고 강원도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서리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인천 18도, 서울, 부산 20도, 세종, 광주, 제주 22도, 대구 23도, 강릉 24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저기온 14.5도, 습도 76%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내 가난함으로 세상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배부릅니다. 내 야임으로 세상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살이 찝니다. 내 서러운 눈물로 적시는 세상의 어느 길가에서 새벽밥같이 하얀 풀꽃들이 일어납니다. Another day has gone. I'm still all alone. How could this be? You're not here with me. You never said goodbye. Someone tell me why did you have to go and leave my world so cold? Every day I sit and ask myself, how did I slip away? Something whispers in my ear and says that you are not alone. I am here with you, though you're far away. I am here to stay, but you're not alone. I am here with you, though we're far apart. You're always in my heart, but you're not alone. Lord, why, Lord? Just the other night, I thought I heard you cry, asking me to come and hold you in my arms. I can hear your prayers, your burdens I will bear. But first I need your hand, then forever can begin. Every day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들으셨고요. 김용택 시인의 길가에서 시사 2부문을 연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최고 아니라 최중 되면 안 돼요. 아카데미상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의 인터뷰를 생방송으로 보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하고 거침없는 그가 툭 던진 한마디. 난 최고 그런 말 싫어요. 우리 같이 살면 안 돼요. 윤여정 배우의 말처럼 오늘 제 머릿속을 맴도는 신문 칼럼이 있었습니다. 정치부장이 신입 기자와 인턴 기자들에게 청년층의 목소리를 취재하도록 지시를 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책상 위에 올라온 20대 11명의 인터뷰 요약본. 고졸은 없어? 기자에게 돌아온 답변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고졸을 어디서 만나죠? 생각해보니 가족, 기자 동료, 최근 석 달 사이 자신과 밥 먹은 사람까지 자신은 고졸자가 없는 세계에 살고 있었다고 고백한 그는 정부가 내놓는 청년 정책의 기본값은 대학생이고 언론이 상정하는 청년의 공정은 대졸의 공정이었다며 성찰 없는 유유상종은 종종 폭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도 말했듯 전국 상위 3.7%인 종부세 민심에 제일 먼저 머리를 숙인 국회의원의 눈에 고졸 30%가 눈에 보일지 서로 많이 가진 고통을 경쟁하며 말하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못 가진 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들이 과연 최고 아닌 최중되면 안 돼요 라는 윤여정 배우의 말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시사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소중히 듣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279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코로나 속 어둠 같은 나날들 속 기쁜 한 줄기 소식에 가슴이 모처럼 벅찼습니다. 그분의 아카데미 수상 소감도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최고라는 것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소탈한 겸손함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고라는 것은 없으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윤여정 배우의 얘기에 공감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045님 가상화폐 상황을 보니 이 시대의 청년들의 불안한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마음 아프네요. 정부에서 잘못된 흐름이 인식되면 반드시 내 자식의 문제라 깊이 생각하고 잘잘못을 따끔하게 이 기회에 꼭 짚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인데 왜 대책을 못 만들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요. 청년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그렇죠. 대책을 기성세대가 만들어줘야 하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자성해야 하고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좋은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화제 뉴스와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시간입니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음주운전 사고로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 일단 어떤 사건인지부터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햄버거와 두 아이를 기억하시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를 햄버거 가게에 들이지 못하고 엄마가 두 아이가 밖에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동생이 네. 사망했던 사건. 아마 그러면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 9월 6일에 있었던 서울 서대문구에서 있었던 교통사고입니다. 오후 3시 30분경에 그날 이
가해자는 조기 축구를 하러 갔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피해 아이가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게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없으니까 큰 아이와 작은 아이를 밖에서 기다리게 했는데 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그 쓰러진 가로등이 이 아이를 덮치는 바람에 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뇌출혈로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가해자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4%였습니다. 3시 30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낮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50대 운전자인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김 씨는 형량이 너무 많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원래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형량이 너무 작다. 그래서 항소를 했고 재판부에서는 그 1심에서 피고인에게 내려진 판결이 가볍거나 과하지 않다면서 항소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요. 사실은 실제로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의 그 형량 권고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 징역 8년은 가장 무거운 처벌이기는 합니다. 예. 근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그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이 사건을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서 엄마의 고통을 계속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실은 이 1심 때도 이 어머니가 이제 유족이 그 엄벌을 촉구하면서 이게 1심에서도 징역 8년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 판사님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거의 실신 상태로 오열을 하셨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도 역시 다르지 않았었는데요. 어머니가 눈물을 쏟으면서 무슨 양형 기준이 그러냐. 아이를 지키지 못한 엄마인 저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고 왜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벌이 있는데 징역 8년이 최고의 양형 기준이냐.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사실 네. 이 아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올해 초등학생이 됐을 나이거든요. 그리고 이 피해 아동의 외할머니가 우리 딸은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는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사형수 같은 마음으로 산다. 평생 마음에 안고 살아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버님께서는 아이의 삶을 생각하면 이 형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형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이런 결론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 아버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실제로 사실은 아시다시피 위험운전 치사죄가 음주운전으로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잖아요. 네. 유창호법에 의해서. 그런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기본 형량이요. 2년에서 5년 이하이고 가중처벌 요인이 있다고 해도 징역 4년에서 8년 이하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이 정한 거에 최고 상한을 선고한 한 것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이 큰아이가 지금 많이 아파요.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눈앞에서 봤잖아요. 네. 그래서 불안도도 굉장히 높고 엄마 아빠가 슬퍼하는 거를 계속 눈치를 본대요.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아이는 평생 이걸로 치료를 받아야 될 거라는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사실 한 가정의 삶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네. 사실 징역 8년이란 유족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낮에 술을 먹어서 면허 취소 수준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 현재 양형 기준으로는 대법원에서 이제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해놓는데 최고 형량이 선고가 된 건 맞습니다. 근데 검찰의 구형보다도 적게 나왔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 같아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예, 청취자 9909님께서도 그날 그 시간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8년이 과연 아이의 생명값과 같을까요? 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네. 참 여러 가지로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양형 기준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아파트 복도 배전함에서 영화가 숨진 채 발견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숨진 영아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언제 사망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난 23일 오후 1시 반쯤에 아파트 22층 배전함에서 문이 이렇게 빼꼼히 열려 있는 걸 지나가던 이제 그 주민이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숨진 아이가 수건에 쌓인 채 쇼핑백 안에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갓난아이였다고 하고요. CCTV 영상을 분석해 2시간 만에 아이의 친모를 긴급 체포했는데 인근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의 말에 의하면 일주일 전에야 임신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혹이 생긴 줄 알고 병원에 진료를 하러 갔더니 임신 네.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가 숨져서 숨을 쉬지 않아서 네. 유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인 거예요. 이 아파트가. 본인은 근처에 원룸에 살고 있고 네. 그래서 아이가 무서워서 거기다 두고 나중에는 이제 데리고 가려고 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의 설명에 의하면 외상이나 멍 같은 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로 추정된 남성에 대해서는 헤어진 지 오래됐다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검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한테 혹시 외력의 흔적이 있으면 이제 사망 원인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네.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친모가 물론 범죄를 저지른 것이긴 합니다만 아이를 유기한 것은 혼자 집에서 출산을 한 거잖아요. 네. 몸 상태가 지금 좋지를 못해서 수사가 빨리 진행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3시간 동안 본인이 기절해서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사망해 있었다. 경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아의 사망 시점에 따라서 산모에게 적용될 혐의가 달라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당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고 직후에 기절했다. 3시간쯤 뒤에 깨어나 보니까 흔들어 봤지만 아이가 숨져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럼 태어날 당시에는 살아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출산 이후에 숨진 아이를 유기를 했다. 그러면 사체 유기죄가 됩니다. 이 사람의 진술에 따라서. 그런데 네. 만약에 뱃속에 사망한 아이를 출산했다면 혹 이렇게 아이를 유기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정법상 죄를 묻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기 행위만으로는 다르게 처벌할 방법이 없는데 만약에 본인이 출산한 이후에 울음소리 들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현재 상황과 보면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혹여나 구미 빌라 사건처럼 그러니까 살해한 뒤에 유기를 했거나 사망할 것을 알고 유기를 했다라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했다면 영아살해 혐의까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경찰에서는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외상은 전혀 없다. 1차로 소견으로 봤을 때 그런 그 소견이 나온 상태고요. 네. 정확한 사망 시점이 우선 나와야 그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걸린다고 하셨죠? 예, 한 달 걸립니다. 예, 부검 결과 나오고 수사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반편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육군 훈련소가 과도한 방역 지침을 내세워서 훈련병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어요. 네, 아드님들 군에 보내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코로나 때문에 격리할 때 급식 식단이 너무 부실했다. 제가 그건 소식 그거는 전해주셨잖아요.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신병 훈련소가 방역 조치 때문에 열흘 정도 씻지를 못했다. 이런 글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열흘을 씻지 못해요? 열흘을 씻지 못.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더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요. 네.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 얘기입니다. 온라인상에 올라온 글은 입소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샤워를 했다. 예. 몸에 두드러기가 났다. 댓글이 2,000개가 넘게 달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더 심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양치를 못해서 말 한마디 못했고 여기는 훈련소가 아니라 수용소와 같다라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면 세족 시간이 4분가량으로 통제돼 있어서 그 시간 내에 양치 세수를 포함해서 용변을 보거나 식판 수저 설거지까지 다 해결했어야 한다는 증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네. 입소할 때 무증상 감염자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소한 후에 훈련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검사를 2번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체로 씻고
단체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음성이 나올 때까지 양치, 세수, 샤워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지만 되는데 빠르면 사흘 정도가 걸리니까요. 그때까지는 양치, 세수, 샤워를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걸 보면 거의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감염인지 확인이 안 되니까 24시간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육군 논산훈련소가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신병 규모가 최대 3,000명에 이르기 때문에 공용 샤워실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흘 가까이 못 씻는 사람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권센터가 이제 얘기한 건 이건 인권 침해다라는 것이고 육군 측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판단이 잘 안 서는데 네. 이게 원래 군에 가면 제일 먼저 씻으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위생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날씨가 샤워하도록 하고 깔끔하게 씻도록 하는 게 단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럼요. 훈련하기 전에 먼저 씻을 수 있도록 하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저는 네, 알고 네. 있는데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건데 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훈련생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씻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두는 게 이게 맞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우선은 네, 말씀하십시오. 뭐 다른 것 그러니까 지금 뭐 잠잘 때도 마스크를 네. 착용하도록 했다는 얘기도 있네요. 네, 훈련병들이 얘기한 거는 대체로 이제 일치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KF94 마스크를 24시간 착용했고 화장실 예약제 사용, 그리고 동기간의 대화 금지, 입소 5에서 6일 차의 첫 양치와 9에서 10일 차의 첫 샤워 지침이 통용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은 정해진 시간 외에는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 페이스 쉴드라고 해서 투명 얼굴 가리개 있잖아요. 네. 이걸 써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인원수가 원체 많잖아요. 논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대로 눈치를 보느라고 화장실을 마음대로 이용하기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배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고 하수구는 막혔었고, 그다음에 이 휴가에 복귀해서 2주간 또 격리를 하잖아요. 그런 장병들 얘기입니다.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고 하수구가 막혔고 침대는 망가진 게 부대의 격리시설의 실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며, 밥은 나물과 깍두기가 조금 있는 사진이 격리자 이게 식사라고 하면서 사진이 지금 공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군 당국자들이 심지어는 SNS를 보는 게 두렵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 육군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해군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하고 나서 2일차 정도 되면은 해제를 해서 이제 씻고 세수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격리 기간 동안은 전혀 훈련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화장실이나 아니면 샤워나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느냐. 인권센터의 설명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은 군의 백신 접종을 빨리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0세 미만은 접종을 못하잖아요. 네. 근데 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인데 접종 대상자의 78%가 30세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 접종을 할 걸 좀 당겨가지고 30세 이상의 경우는 지금 다 접종을 할 예정인데 30세 미만은 지금 백신 확보 상황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그러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좀 더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역 자원 수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육군훈련소가 논산훈련소가 워낙 큰 훈련소이기 때문에 네. 좀 밀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아마 더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게다가 거기가 시설도 제일 오래됐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근데 그렇다면 조금 밀집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육군훈련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군훈련소에서는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화장실하고 세면장 문제는 작년과 많이 비교해서 개선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위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세면장 이용 시간을 늘리고 이동실
이동식 화장실도 구축을 했다라고 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시설은 열악하지만 훈련병이 건강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영장정 중에 작년에 확진자가 27명이 있었는데 추가 감염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군 인권센터 측에서는 못하게 하면 방역 효과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인 간의 거리 유지 그리고 수용 면적 대비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잘 통제를 하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고 심지어는 단체 생활 중에 안 씻어서 다른 유행병이 더 감염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제 한두 달 뒤면 더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땀이나 취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그렇죠.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해병대 같은 경우는 그 격리하는 곳을 조금 달리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쓰는 게 어떻겠냐. 예.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하는 의문을 계속 갖게 되는데요. 지금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의 심정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훈련 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아프실 텐데. 청취자 5007님께서 뉴스를 보고 군대 간 아들 생각에 한숨 못 잤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0337님도 군대 보낸 아버지로서 어떤 부모가 믿고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이런 자녀 군에 보내고 지금 속조를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지켜볼 부모님들 생각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훈련 받고 있는 훈련병들 제일 먼저 또 생각해 줘야겠지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각종 재테크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거금을 가로치는 일당이 검거가 됐어요. 네, 요즘 인터넷 카페나 그 메신저 단톡방을 통해서 뭐 리딩방이다 이렇게 해서 투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소위 본인 스스로 전문가